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오랜만에 에피소드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에피소드이고요. 제가 원래 12월 3일 우리가 모두 기억하게 될 2024년 12월 3일에 팟캐스트 녹음을 준비하다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일련의 이제 시급하고 위중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사를 쓰면 좋겠는데 워낙 상황이 시급하고 그다음에 기자로서 취재해야 될 그 중요한 그 시를 넘겨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간을 다투는 그런 중요한 그 정보들을 캐내고 발굴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기사로서 이 이야기를 쓰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어요. 대신에 저는 외신 기자로서 경험을 쌓고 또 이 일을 하게 된 현장인 아시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팟캐스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가 이 플랫폼 외에는 기사화거나 컨텐츠로 만들기 좀 어렵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주제가 아시아의 계엄령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각국에 계엄령이 있었던 경험들, 그다음에 사례들, 지금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 소개해드리는 그런 에피소드로 채워보겠습니다. 제목은 아시아의 계엄령인데 사실은 구글 검색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제가 저 혼자만 읽고 넘어가기보다는 같이 우리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굳이 제가 소개자로 이 모든 웹에서 검색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그 정보를 한 번 더 하이라이트하는 조명하는 소개자로 오늘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구글 검색으로 다 찾을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고요. 뭐 챗 GPT나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같은 그런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또 디플 이런 걸 이용하면은 한국어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출처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소개해드릴 나라가 브루나이입니다. 이제 제가 영어로 된 그 정보를 검색했으니까 ABCD 국가명 ABCD 순으로 이게 나오는데요. 이제 브루네이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브루네이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보르네오 섬 아시죠? 보르네오 섬 거기 그 지역에서 말레이어로는 깔리만탄 섬이라고 부르는데 브루네이는 이제 그 깔리만탄 섬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리만탄 섬에 세 개의 국가가 있어서 국경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브루나이 다르살람,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브루네이 섬의 그러니까 깔리만탄 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위쪽으로 키나발루 산이 있는 그쪽이 말레이시아 영토이고 그 위쪽으로 아주 좁게 해안선을 따라서 브루네이 다른사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1962년 12월 8일에 영국 식민 시절에 반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술탄이 반란을 진압을 했고 이후에 계엄령이 발효가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브루나이는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 상태인 거죠. 1962년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 국가 비상사태를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한다고 해요. 네, 술탄이 이제 지배하는 국가 원수로서 국가 원수로서 지도를 하는 기간에는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술탄이 누구냐? 하시날 볼키아, 무이자딘 와다올라가 이게 풀네임이고, 이 사람이 국가 원수이자 국방부 장관, 왕립 브루나이군 총사령관을 모두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 비상사태, 계엄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관광지로 가시는 곳이기도 하고, 네, 한데 금과 석유가 많이 있는 그런 나라인 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네, 국가 비상사태가 지금 1962년 12월 8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1975년에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이라는 사람이 암살된 이후에 몇 번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됐어요. 특히 1980년대 초에 후사인 무하마드 에르샤드 장군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군사 정권을 쭉 유지를 하다가 1990년에 이제 시민들의 요구로 제도가 이제 복원이 돼서 지금은 이제 민주화된 국가 제도인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도망을 갔죠. 네, 그 뉴스가 크게 국제면을 장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인도로 갔다가 영국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인도에서 영국으로 가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적이 있는 국가는 인도인데요. 인도는 그 헌법 제34조에 계엄 지역에서는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 합법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계엄령을 누가 선포할 수 있는지 이 권한 자체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대요. 한국은 이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하던 시기 1919년,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아있는 1919년이라는 그 해에 암리차르에서 그 대학살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번잡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있고, 네. 이때 그 암리차르 학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취재를 가장 많이 한 경험이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2003년 5월 18일, 또 5월 18일, 우리에게 굉장히 잊을 수 없는 날짜죠. 그 날짜에 그 수마트라 섬 서부 쪽에 있는 아체라는 지역에서 분리주의 독립 운동이 있었는데, 그런 무장 세력들이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6개월간 그 지역에만 계엄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얀마는 지금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쿠데타 이후로 계속 군사 정권이 폭압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죠? 네. 2021년 2월 1일에 군부 쿠데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역마다 계엄령을 선포를 했는데, 그게 조금씩 추가돼서 지금 기준으로는 그 61개 타운십 우리나라로 치면은 군, 조금 규모가 작은 시나 군읍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61개 타운십에서 계엄령이 발효 중인데, 다 그 인도 국경 쪽이랑 중국 국경에 맞닿아 있는 독립
연방 정부 자치주를 요구하면서 무장투쟁을 하고 있는 소수종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61개 타운십에 계엄령이 발효된 그 지역에는 군 지휘관들이 행정하고 사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지휘관들이 명령을 하면 민간인에 대한 사형 선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법적 권한까지 있는 계엄령입니다. 다음은 파키스탄인데요. 파키스탄은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엄령을 선포를 했던 경험이 있는 국가예요. 1958년에 있었고, 1969년에 있었고, 1977년에 있었고, 1999년에 있었어요. 근데 다 군이 권력을 장악한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계엄령이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한 그 주체가 군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는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가장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요구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룬 그런 국가로 알려져 있고, 또 네, 한국이 군사 독재 정부 하에 있을 때에는 필리핀의 그 민주화 운동을 보고 많은 영감과 용기, 희망을 얻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은 1972년부터 81년까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공산주의의 위협과 시민의 소요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계엄하에 있었는데,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납치, 고문, 실종당하고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그 필리핀의 연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던 차에 지금 한국의 12월 3일에 그 사태가 벌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제가 다룰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아시아의 많은 계엄령들 소개하는 날이니까, 그렇게 72년부터 81년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현 필리핀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도 계엄령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국이 아니라 마긴다나오주라는 주에만 그 선포가 됐어요. 그 다음에 2017년부터 19년에 두테르테가 대통령이던 때에 민다나오 지역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태국인데요. 태국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계엄령 선포가 돼서 경험이 있는데, 여기도 아까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군사 쿠데타와 관련이 있습니다. 2004년에 남부 지역 반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엄령 선포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남부 지역이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파타니, 얄라, 나라티왑이라는 주들인데요. 여기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예전에 얄라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던 그 본인들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이 종교 정체성이 있는 지역인데, 이제 여기도 분리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이 계속 있었던 지역인데, 그곳에서의 반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있었고, 2006년에는 탁신 치나와 총리를 축출한 군사 쿠데타 이후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현재 태국의 총리는 이 탁신 치나와 총리의 딸이죠. 그다음에 2014년에는 그때도 군부가 정치적 불안을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한 후에 군사 정권을 수립을 했고, 그때 이제 스스로 리더의 자리에 올라간 프라유트 찬오차 장군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네. 그 정도가 있고요.
지금 이제 계엄령, 그러니까 계엄령이나 계엄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는 국가가 지금 아시아에는 미얀마와 그다음에 브루네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7개 국가의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계엄 경험이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뭐 들어서 느끼셨겠지만 어, 음, 군부가 네,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계엄을 선포한 사례. 그다음에 그 독재적인 정부 아니면 권위적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그 세력을 상정을 하고 공산주의의 위협이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네, 나라 그다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엄을 선포해서 시민의 자유를 축소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어, 아시아 지역에서는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영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독립된 문화와 언어와 종교와 역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게 인종 집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다른 종족 집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곳은 이 국가에 그 편입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자원과 어, 모든 것들이 중앙에 빼앗기는 것을 반대하고 자치적인 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자치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키스탄이나 어, 인도 정도를 제외하고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이런 지역에서 그 독립적인 자치를 원하면서 무장 분리 독립 투쟁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소개하면은 조금 맛보기 정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7개 국가의 사례를 하나하나씩 이제 더 깊이 자료를 읽고 탐구해서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시아의 계엄령, 미얀마와 뭐 브루네이는 현재도 계엄하에 있다. 이것을 기사로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제가 현재 소속이 그 뉴스타파라는 독립 언론사이거든요. 펠로우로 이제 1년간 소속인데 이제 12.3 사태 이후로 어떤 것들을 기사로 쓸 수 있을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시아와 관련된 걸 좀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열심히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현 상황의 시급성이나 그 속도 같은 것들을 따졌을 때 아시아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조금은 어, 뉴스 가치가 뉴스타파가 추구하는 그것과는 맞지 않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됐고 그다음에 뭐 발제 형식으로 말을 하면서도 네 그냥 그 판단이 서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는 뉴스타파에 쓸 만한 기사 글이나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꼭 팟캐스트에서 소개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에는 군부 독재에 따라서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막기 위해서 아니면 독립적인 자치권을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계엄령이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계엄이 짧았던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한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 계엄이 어떤 효과를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국가를 다 한 번씩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현장 취재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문헌 조사와 저의 그 취재 감각 이런 걸 의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약간은 망설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찾아서 확인하고 검증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게 가장 책임감 있는 콘텐츠 생산 유통이니까요. 근데 일단은 제가 네, 이 계엄 이후에 계엄과 계엄 해제 이후에 일련의 혼란의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필리핀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왔고 그 계엄이 그 사회에 남긴 그 상처와 트라우마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게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마르코스기의 계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재트라우마화가 되었다는 그런 글과 논문도 많이 봤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엄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글과 기사들을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이 정말 불가피한 선택인데 어떤 자신의 정치적 안위나 명운 때문에 반대 세력이라고 상정되는 집단을 억누르기 위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겁을 주기 위해서 동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정치적 그 판단이고 선택인지 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목차 정도 수준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번이 11번째 에피소드인데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시고 계속 듣고 싶다 하시면 구독도 해주시고 주변에 소개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후원도 해주세요. 제가 유료로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는데 일단 구독자가 100명이 넘어야 하더라고요. 팟빵이라는 플랫폼에서는. 그래서 그 100명을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는 달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듣고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네. 재밌으면은 재밌다고,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반영해서 더 좋은 콘텐츠로 네,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시기이지만 네, 물도 자주 드시고 심호흡도 자주 하시고 답답하면 걷기도 하시면서 잘 싸워 나갑시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슬기입니다.